밤새도록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박 회장의 호화로운 저택 유리창을 미친 듯이 때렸다. 거실 안의 공기는 바깥의 폭풍우보다 더 차갑고 살벌했다. 휠체어에 앉은 강진우는 흠뻑 젖은 정원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두 다리는 더 이상 아무런 감각이 없었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그 한기는 빗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가족이라는 이름의 왼수들 때문이었다. 박태준 회장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오늘부로 넌 이 집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가 내게 베푼 은혜는 지난 몇 년간 내가 벌어온 돈으로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한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손해였지. 이제 쓸모 없어진 너를 계속 먹여 살릴 의무는 우리에게 없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온기도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냉혹한 계산만이 번득일 뿐이었다. 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휠체어 바퀴를 잡은 손에 힘을 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자존심이었고 마지막 남은 저항이었다. 이 집안에 들어와 10년 넘게 개처럼 일했다. 그의 천재적인 사업 전략 덕분에 중소기업에 불과했던 박 회장의 회사는 업계에서 무시 못할 위치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의문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자마자 그는 폐기 처분되는 낡은 기계 신세가 되었다. 박 회장의 아내 김선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도 참 뭘 저렇게 길게 설명해요. 그냥 나가라면 나갈 것이지 저 녀석이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재수 없는 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해. 그녀는 손에 든 비싼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진우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그녀에게 진우는 아들이 아니라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흉물일 뿐이었다. 진우의 의형제이자 박 회장의 유일한 아들인 발건호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진우의 휠체어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챘다. 들었지 강진우, 이제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 항상 너랑 비교당하고 아버지께 인정도 못 받고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의 눈에는 열등감과 비열한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다. 발건호는 진우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휠체어를 현관문 쪽으로 밀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차가운 비바람이 거실 안으로 몰아쳤다. 김선희는 소리를 지르며 한 발짝 물러섰고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린 채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 이 상황은 귀찮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진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이건 네가 그동안 쓰던 물건들이다. 더 이상은 한 개도 못 줘. 네가 우리 회사에 끼친 손해를 생각하면 이 정도도 감지덕지한 줄 알아. 발건호는 작은 가방 하나를 진우의 무릎 위로 던졌다. 가방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달아빠진 책 한 권이 전부였다. 진우가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은 박 씨 일가의 소유가 되었고 그는 빈손으로 다시 내쫓기는 것이었다. 휠체어 바퀴가 저택의 대리석 바닥을 굴러 문턱을 넘는 순간 진우는 잠시 고개를 돌려 거실 안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세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경멸, 그리고 해방감만이 가득했다. 진우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겼다. 언젠가 오늘 밤의 굴욕을 몇백 몇천 배로 되갚아주리라 다짐하면서 쾅 육중한 현관문이 그의 등 뒤에서 무정하게 닫혔다. 진우는 완벽한 어둠과 쏟아지는 폭우 속에 홀로 남겨졌다. 빗물은 순식간에 그의 온몸을 적셨다. 머리카락을 타고 흐르는 물이 눈으로 들어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저택의 불빛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 불빛, 저 따뜻함, 저 안락함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휠체어 바퀴를 힘겹게 움직여 저택의 긴 진입로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퀴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헛돌기 일쑤였고 그의 팔은 금세 지쳐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지난 몇 년간 그가 수집했던 정보들, 박 회장의 비자금, 내역 발권호의 불법적인 거래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고의 배후에 대한 희미한 단서들이 조각난 퍼즐처럼 떠올랐다. 그는 단순한 경영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능한 사냥꾼이었다. 박 회장은 그의 그런 능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을 제거했지만 정작 그 칼날이 언젠가 자신을 향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진우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은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나 어리석었다. 진정한 괴물을 자기들 손으로 세상에 풀어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진우는 빗속에서 나직이 읊조렸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차갑고 이성적인 계산 끝에 내려진 선고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찬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복수를 계획하는 전략가의 눈빛,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바로 그 점이 그를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다. 저택의 철문이 저 멀리 보였다. 그 문을 나서는 순간 과거의 강진우는 죽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강진우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박씨 집안의 유용한 도구도 쓸모 없어진 짐 덩어리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가 될 터였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그의 작은 모습은 거대한 저택을 배경으로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마치 폭풍 속으로 사라지는 유령처럼 그는 주머니에서 방수 처리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단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 실행. 메시지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전송되었고 곧바로 휴대폰의 전원이 꺼졌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밤의 끝에서 그는 죽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의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선명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이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휠체어를 밀어 저택의 정문을 벗어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박씨 일가의 호화로운 저택은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야 할 과거일 뿐이었다. 이제 그의 시선은 오직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질,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을 되찾고야 말 처절한 복수의 길을 향해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 쏟아지는 빗속에 홀로 남겨진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휠체어에 앉은 이 무력해 보이는 남자가 내일 아침 온 세상을 뒤흔들 폭풍의 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박씨 일가가 평생을 후회하며 몸부림치게 될 악몽의 시작이 바로 이 밤 이비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허름한 모텔 방 안은
전날 밤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강진우는 낡은 침대에 누워 차가운 천장을 응시했다. 밤새 내린 비에 흠뻑 젖은 몸은 미열과 함께 욱신거렸지만 그의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았다. 절망이나 슬픔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꿰어졌다는 냉정한 만족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박씨 집안에서 쫓겨나 이 누추한 곳까지 흘러들어온 것은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으로 떨어져야만 했다.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손길이 더욱 극적이고 화려하게 보일 테니까. 그의 귀에 멀리서 들려오는 여러 대의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정확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로 몸을 옮겨 창가로 다가갔다. 낡은 모텔의 좁은 골목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세상에 단 몇 대뿐인 최고급 리무진이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어디선가 나타난 수많은 기자들이 차를 둘러싸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무대 같았다.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발을 내딛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제국 피닉스 그룹의 총수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도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냉정하고 지적인 눈빛,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의 모든 것이 권력 그 자체였다. 한서연은 수많은 기자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곧장 모텔 입구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단 하나 강진우였다. 기자들은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경호원들이 만든 철벽에 막혀 그 어떤 소리도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의 비서가 진우의 방문을 노크했고 진우는 직접 휠체어를 움직여 문을 열었다. 한서연은 방 안의 초라한 풍경과 휠체어에 앉은 진우의 모습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되찾은 소중한 것을 확인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이내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진우가 아닌 문 밖의 기자들을 향해 전 세계로 송출될 카메라를 향해 선언했다. 나 피닉스 그룹의 회장 한서연은 이 자리에 있는 강진우 씨와 결혼할 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천둥과도 같았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다. 기자들은 충격 속에서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재계의 여제와 이름 모를 휠체어 탄 남자의 결혼.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세상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었다. 한편 그 시각 박태준 회장의 저택에서는 평화로운 아침 식사가 한창이었다. 박 회장은 어젯밤의 불쾌한 일을 모두 잊은 듯 우아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고 김선희는 새로 산 다이아몬드 반지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발건우는 간밤의 승리감에 취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들에게 강진우는 이제 기억할 가치도 없는 과거의 오점일 뿐이었다. 속보입니다. 피닉스 그룹의 한서연 회장이 오늘 아침 한 남성과의 결혼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거실의 대형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향했다. 화면에는 허름한 모텔을 배경으로 한서연과 그 옆에 있는 휠체어 탄 남자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어젯밤 자신들이 비참하게 내쫓았던 강진우였다. 쨍그랑 박 회장이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선희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저게 진우 맞아요. 말도 안 돼. 저 애가 어떻게 한서연 회장이랑. 그녀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발건우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TV 화면 앞으로 다가갔다. 어젯밤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의 별과 함께 서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합성이라고. 저 병신 새끼가 어떻게. 그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지만 그 속에는 극심한 질투와 혼란 그리고 본능적인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높였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회장님, 강진우 씨는 어떤 분입니까? 두 분은 언제부터 교제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한서연은 모든 질문을 무시한 채 몸을 돌려 진우의 휠체어를 직접 밀며 리무진으로 향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 광경을 본 박 회장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한서연 회장이 어떤 사람인가? 그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배경도 없는 남자와 결혼을 발표할 리가 없었다. 강진우에게는 자신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자신들이 하찮게 여겨내다 버린 그 폐품이 실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피닉스 그룹이 탐낼 만한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던 것이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저 녀석을 내쫓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김선희가 이성을 잃고 박 회장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강진우와 피닉스 그룹을 통해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발건우 역시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제 걔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이 다 알면 이라며 안절부절 못했다. 박 회장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후회, 분노, 탐욕, 불안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아니, 수습을 넘어 이용해야만 했다. 그는 즉시 비서를 호출했다. 당장 강진우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봐. 어떻게든 만나야 한다. 가족으로서 오해를 풀고 축하해주고 싶다고 전해.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뻔뻔한 탐욕이 가득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가족애가 하룻밤 사이에 샘솟은 것이었다. 그렇게 박 씨 일가의 평화로운 아침은 완벽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걷어찬 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허망한 희망을 붙잡고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강진우의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있었다. 피닉스 그룹의 발표로 세상이 떠들썩해진 동안 박태준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박 회장은 집무실에서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조함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피닉스 그룹의 비서실은 철옹성과도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피닉스 그룹 비서실입니다. 언제나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박 회장은 억지로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나는 강진우 군의 양아버지 되는 박태준이라고 하오.
우리 아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연결 좀 부탁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비굴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다. 죄송합니다만 강진우님께서는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원치 않으십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저희 측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곧 당신 같은 사람은 강진우에게 직접 연락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었다. 박 회장은 전화기가 부서져라 움켜쥐었지만 차마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다. 상대는 그가 감히 무례를 범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김선희의 방식은 더욱 가관이었다. 그녀는 최고급 옷으로 치장하고 직접 피닉스 그룹의 본사 로비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진우를 얼마나 사랑하는 어머니인지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진우 좀 만나게 해주세요. 어미가 자식을 만나겠다는데 왜 막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녀의 서툰 연기는 방문객들의 동정심 대신 차가운 시선만을 받을 뿐이었다. 보안팀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김선희 여사님,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십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들의 태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김선희는 결국 로비에서 추악의 소란을 피우다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이 모습은 몇몇 인터넷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발건호는 더욱 비참했다. 그는 진우의 개인 번호로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는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당장 연락해라는 식의 협박이었지만 답장이 없자 진우야, 내가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 사과할게.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라는 비굴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진우가 이미 그의 번호를 차단했기 때문이었다. 박 씨 일가가 그렇게 부질없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동안 강진우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피닉스 타워의 펜트하우스에 있었다. 전날 밤의 허름한 모텔과는 천지 차이인 곳이었다. 최고급 소재로 마감된 넓은 거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편의시설. 그리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눈부신 도시의 전경. 이곳은 한서연의 개인적인 공간이자 세상의 정점이었다. 진우는 깨끗하게 세탁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샤워를 마친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어젯밤의 비참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도시의 불빛보다도 더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이 들려 있었다. 박씨 집안 사람들이 하루 종일 파리떼처럼 윙윙거리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멸의 기색이 역력했다. 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버려둬요. 그들의 절박함은 곧 무모함이 될 거고 그 무모함은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박씨 일가에 대한 그 어떤 미련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의 복수라는 거대한 계획을 위한 장기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몸은 좀 어때요? 선배, 어젯밤에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녀가 진우를 선배라고 부르는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과거와 깊은 유대감을 담고 있는 단어였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서연 씨. 그의 말에 한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빚을 갚는 거죠. 5년 전 선배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피닉스 그룹도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인생을 구한 은인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찻잔을 받아들고 도시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시작해야죠. 윤태석, 그자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으니 나도 그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겁니다. 박씨 일가는 그저 전체 요리에 불과해요. 그의 입에서 윤태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한서연의 얼굴도 차갑게 굳어졌다. 윤태석 흑룡그룹의 회장, 그는 피닉스 그룹의 오랜 숙적이자 바로 5년 전 진우를 이렇게 만든 사고의 배후였다. 그자는 지금쯤 우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고 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으라고 하죠. 진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선 흑룡그룹의 자금줄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내가 파악해둔 몇 군데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들의 해외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들이죠. 그는 마치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펼쳐 보이듯 막힘없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다리를 잃었을지언정 그의 천재적인 전략가로서의 두뇌는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날카롭고 치밀해져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계획을 들으며 확신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이것은 진우의 복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피닉스 그룹의 미래가 걸린 전쟁이기도 했다. 알겠어요. 선배. 선배의 머리와 나의 힘을 합치면 우리가 못할 일은 없어요.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요. 피닉스 그룹의 모든 자원과 인력은 이제 선배의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조력을 넘어선 완전한 신뢰와 파트너십의 약속이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흑룡그룹이라는 거대한 먹잇감만이 보일 뿐이었다. 박씨 일가의 어리석은 후회와 비참한 애원은 이제 그들의 관심 밖이었다. 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철의 벽 뒤에서 두 명의 복수자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피닉스 타워의 펜트하우스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명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강진우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그 글자를 응시했다. 5글자에 불과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그의 빛나던 과거와 꺾여버린 날개, 그리고 한서연과의 지울 수 없는 인연이 모두 담겨 있었다. 모든 비극과 모든 복수의 시작점이었다. 한서연은 그의 옆에서 함께 스크린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녀의 말과 함께 진우의 기억은 5년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그는 국내 최고의 IT 기업에서 최연소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두 다리는 건강했고 그의 머리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는 바로 그의 두뇌에서 탄생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시장의 흐름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다. 당시 피닉스 그룹은 이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우의 회사와 비밀리에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진우였고 피닉스 그룹 측의 실무 담당자가 바로 당시 상무였던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진우의 나이와 경력을 의심했지만 그의 압도적인 천재성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앞에서 이내 그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진우에게 그녀는 단순한 파트셔가 아니라 그의 비전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동지였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다. 바로 만년 2인자 자리에 머물러 있던 흑룡그룹의 윤태석이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가 완성되면
피닉스 그룹이 자신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핵심 개발자를 매수하려 하거나 서버를 해킹하는 등 비겁한 공작을 펼쳤다. 진우는 윤태석의 모든 공격을 뛰어난 지략으로 막아냈다. 그는 오히려 윤태석이 설치한 덫을 역이용하여 흥룡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까지 했다. 수세에 몰린 윤태석은 결국 이성을 잃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인 한서연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만 사라지면 피닉스 그룹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프로젝트는 좌초될 것이라 생각했다. 사고는 해외 출장 중에 일어났다. 진우는 윤태석의 성향을 분석하던 중 그가 반드시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했다. 그는 서연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녀는 설마 하는 마음에 그의 경고를 가볍게 넘겼다. 결국 윤태석이 보낸 거대한 트럭이 그녀가 탄 차를 덮치려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진우의 차가 그녀의 차를 밀쳐내고 대신 트럭과 충돌했다. 그 사고로 진우는 가벼운 뇌진탕과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의 빠른 판단 덕분에 서연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고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 역시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 병실에서 의식을 차린 진우에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빚은 평생에 걸쳐 갚을게요. 진우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빚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윤태석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제거하는데 실패하자 타겟을 프로젝트의 심장인 진우에게로 돌렸다.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고 잔혹했다. 퇴근하던 진우를 으슥한 골목길에서 덮친 것은 단순한 괴한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확하게 그의 척추 신경만을 노려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진우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에서 하반신 마비라는 끔찍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기억의 회상이 끝나자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꽉 쥔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서연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불꽃이 타올랐다. 그자는 선배의 다리만 앗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꿈을 앗아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자는 아무것도 앗아가지 못했어. 그는 나를 휠체어에 앉혔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지. 더 차갑고 더 냉정하게. 그는 나에게 복수라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선물해 준 거야.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극을 무기로 삼아 적의 심장을 꿰뚫을 준비를 마친 사냥꾼이었다. 바로 그 시각 희망의 끈이 모두 끊긴 박태준 회장은 최후의 도박을 결심했다. 그는 서재에서 아들 발건호를 불렀다. 피닉스 그룹 쪽은 가망이 없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흥룡그룹의 윤태석 회장을 만나야겠다. 그의 말에 발건호는 기겁했다. 아버지, 그 사람은 피닉스 그룹의 적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걸 알면. 박 회장은 아들의 말을 잘랐다. 멍청한 놈,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도 못 들어봤나? 지금 우리에게 강진우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비싸게 사줄 사람이 누구겠나? 바로 윤태석이야. 우리는 강진우의 약점을 쥐고 있다고. 그를 구슬리는 거다. 그걸 빌미로 흥룡그룹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어. 그의 눈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탐욕이 번뜩였다. 며칠 후 발건호는 아버지의 지시대로 흥룡그룹의 전략기획실장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상대를 만나
자신이 알고 있는 강진우에 대한 모든 것을 떠벌렸다. 강진우 그놈은 보기보다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여자 문제에 약하죠. 한서연 회장도 분명 그놈이 꼬드겼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했다. 흥룡그룹의 실장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모두 받아 적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경멸감이 스치고 있었다. 그는 발건호가 돌아가자마자 곧장 윤태석 회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태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한참 동안이나 웃었다. 하찮은 버러지들이 제 발로 굴러 들어왔군. 5년 전에 이미 끝장난 놈에 대해 뭘 안다고 저렇게 떠드는 거지. 하지만 그의 웃음 속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한서연이 어떤 여자인데 다리 병신이 된 강진우와 결혼을 뭔가 이상했다. 그는 실장에게 지시했다. 저 멍청한 부자 후즈가 원하는 대로 놀아줘라. 사업 투자라도 좋으니 미끼를 던져.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강진우와 한서연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알아내. 쓸모가 없어지면 그때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렇게 박씨 일가는 자신들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수의 무대가 될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가장 먼저 버려질 졸주대 불과하다는 운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진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씨 일가가 흥룡그룹과의 위태로운 동맹에 환호하는 동안 피닉스 타워의 최상층에서는 강진우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가장 넓은 공간은 그의 의지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전략 지휘실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사방의 벽은 특수 스마트 글라스로 이루어져 그의 음성 명령 하나에 거대한 데이터 스크린으로 변했다. 공중에는 홀로그램 지구본과 실시간 주가 정보 위성 사진들이 떠 있었고 중앙 서버의 낮은 허밍 소리는 마치 잠자는 거인의 숨소리처럼 공간을 채웠다. 강진우는 그 모든 것의 중심,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휠체어 팔걸이에 장착된 특수 컨트롤 패드 위를 가볍게 스쳤고 그의 눈은 수십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훑으며 그 안의 미세한 흐름과 이상 징후를 읽어내고 있었다. 그의 몸은 휠체어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전 세계의 금융망과 정보망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었다. 알파 흥룡그룹 산하 모든 계열사의 지난 5년간 현금 흐름을 분석해 조세피난처로 송금된 내역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를 우선순위로 정렬해 그의 명령에 AI 비서 알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응답했고 즉시 거대한 스크린 하나에 수백 개의 법인명과 복잡한 선으로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일반인이라면 보자마자 현기증을 느낄 정보의 홍수였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명확한 그림처럼 보였다. 한서연은 조용히 지휘실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예전 두 발로 당당히 서서 회의를 주재하던 그의 모습도 분명 카리스마 넘쳤다. 하지만 지금 첨단 기술의 심장부에서 세상을 꿰뚫어 보듯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다. 육체의 속박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더욱 날카롭고 순수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휘두를 복수의 칼날이 얼마나 무섭고 정교할지를 예감하며 전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찾았어요. 선배 진우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찾았죠. 윤태석의 주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럽더군요. 여기 리히텐슈타인에 있는 유령 재단. 표면상으로는 자선 단체지만 실제로는 흥룡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가 손짓하자 홀로그램 스크린이 확대되며 한 재단의 상세 정보가 떠올랐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 재단으로 들어가는 돈은 케이맨 제도 파나마, 싱가포르에 있는 세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칩니다. 직접 재단을 공격하면 윤태석이 꼬리를 자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이 싱가포르 법인부터 공략해야 해요. 마치 우연히 발생한 세무 문제처럼 보이게. 그의 전략은 적의 심장을 바로 노리는 것이 아니라 적의 팔다리를 먼저 마비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한서연은 그의 계획을 즉시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전략적 통찰력에 감탄하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했다. 알겠어요. 피닉스 그룹 유럽 법무팀을 통해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싱가포르 금융당국에 해당 법인의 탈세 혐의를 접수시키도록 하죠. 제보자는 우리가 오랫동안 후원해온 환경운동 단체 명의를 사용할 거고요. 누구도 피닉스 그룹을 의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지휘실 한쪽에 마련된 자신의 단말로 이동해 망설임 없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그녀의 손발이 즉시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질문이나 설명이 필요 없었다.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공동 목표는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위험한 파트너로 만들어 놓았다. 진우가 칼을 만들면 서연이 그 칼을 휘두르는 역할을 맡았다. 한편 박시일가는 흑룡그룹이 던져준 작은 떡고물에 취해 있었다. 윤태석은 박 회장의 건설사에 작은 규모의 자재 납품 계약을 던져주었다.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그 계약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박 회장과 발건호는 서재에서 최고급 와인을 터뜨리며 자축했다. 거봐라 건호야,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았느냐. 강진우 그놈 정보 좀 팔아넘긴 대가로 이런 계약을 따냈어. 앞으로 흑룡그룹과 잘 지내면 재기는 시간 문제다. 박 회장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발건호 역시 의기양양하게 잔을 부딪혔다. 이제 강진우 그 병신놈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 스스로 목줄을 찬 어리석은 사냥개 신세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다시 피닉스 타워의 지휘실. 모든 지시가 내려지고 난 후 공간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진우와 서연은 말없이 스크린의 데이터들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작은 알림음과 함께 스크린 한쪽 구석에 해외 뉴스 티커에 짧은 단신이 떴다. 싱가포르 금융감독청 조세 포탈 혐의로 유령 법인 GNT 트레이딩에 대한 전격 조사 착수. 그것은 전 세계 금융 뉴스 속에서 너무나도 사소해서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할 한 줄짜리 기사였다. 하지만 진우와 서연에게는 그것이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진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군. 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다. 선배의 칼날은 여전히 날카롭네요. 그렇다. 다리를 잃은 전략가의 손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쥐어졌다. 그의 복수는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누구도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 적의 심장으로 파고드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다. 윤태석과 박시일가가 아직 달콤한 꿈에 빠져 있는 동안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조용한 암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강진우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첫 번째 진동이 싱가포르에서 감지된 지 며칠 후 그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적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정교한 미끼였다. 그의 손에 들린 칼날이 적의 심장을 향하기 전에 그는 먼저 짙은 안개를 피워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 안개를 피우는 역할을 할 장작은 바로 박시일가였다. 그는 한서연과 함께 지휘실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토론한 끝에 완벽한 미끼를 골랐다. 그것은 바로 피닉스 그룹이 몇 달 전 실제로 인수를 고려했다가 보류했던 베트남의 한 로봇 공학기술 회사였다. 인수 검토 단계에서 작성된 방대한 양의 보고서와 자료들은 이 가짜 계획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훌륭한 소품이었다. 진우는 이 기밀 정보가 박 씨 일가에게 흘러 들어갈 가장 자연스러운 경로를 설계했다. 그는 박 씨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가정부 중 한 명이 아직도 김선희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그 가정부가 펜트하우스를 청소하는 시간에 맞춰 베트남 회사 인수 계획서가 화면에 띄워진 태블릿 PC를 거실 테이블 위에 실수로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는 한서연과 마치 중요한 통화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며 일부러 핵심적인 단어들을 흘렸다. 예상대로 가정부는 그 정보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청소를 마치자마자 김선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과장까지 섞어가며 보고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진우 도련님이랑 한 회장님이 베트남에 있는 엄청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해요. 비밀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는 것 같았어요. 이 소식은 즉시 박 회장과 발건호의 귀에 들어갔다. 발건호는 무릎을 탁 쳤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비밀을 알아냈다고 확신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거 봐요. 아버지 강진우 그 병신 한서연 옆에 붙어 다니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봐요. 저렇게 큰일을 벌이면서 허술하게 정보를 흘리다니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우에 대한 경멸과 함께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박 회장 역시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것이 흥룡그룹의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잘 됐다. 당장 흥룡그룹에 이 정보를 넘겨라. 우리가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윤태석 회장도 이 정보를 받으면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끼를 물고 덫으로 달려가는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발건호는 의기양양하게 흥룡그룹의 실무자와 다시 만났다. 그는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최대한 부풀려 전달하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첩보원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다. 피닉스 그룹의 다음 목표는 베트남입니다. 극비리에 진행 중인 사안이라 지금 움직이면 윤 회장님께서 허를 찌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어리석은 자신감은 흥룡그룹 측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처럼 보였다. 보고는 즉시 윤태석에게 올라갔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했다. 강진우가 그렇게 허술한 놈이 아닌데. 하지만 그의 부하가 피닉스 그룹이 과거에 실제로 해당 베트남 기업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자 그의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오만함이 이성의 목소리를 억눌렀다. 감히 다리 병신이 된 놈이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해. 한서연이라는 뒷배를 믿고 너무 까부는군. 윤태석은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는 강진우를 너무나 얕보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피닉스 그룹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고 동시에 한서연과 강진우에게 굴욕을 안겨줄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아시아 지부의 모든 자금을 동원해 베트남으로 팀을 보내서 그 로봇 회사의 주식을 닥치는 대로 매입해라. 피닉스 그룹보다 먼저 선점해서 MA를 무산시켜버리는 거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흥룡그룹의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럽의 여러 비밀 계좌에 분산되어 있던 비자금들이 베트남에서의 주식 매입 작전을 위해 아시아 지부로 급하게 송금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모든 자금의 흐름은 피닉스 타워의 지휘실 스크린 위에 붉은 선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다. 강진우의 지휘실에는 경고음 하나가 울렸다. 흥룡그룹의 자금 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이다.
거대한 돈이 그가 예측한 경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작은 법인에서 시작된 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계좌로 옮겨졌던 돈들이 이제 베트남이라는 미끼를 물고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한서연은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 선배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미끼를 완전히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데이터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진우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담담하게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흥룡그룹이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남긴 복잡한 디지털 거래 기록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서두르는 바람에 평소보다 훨씬 더 허술한 흔적을 남겼어. 싱가포르의 법인과 리히텐슈타인의 비자금 재단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이 거래 기록 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그는 마치 잘 익은 과일을 따려는 듯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발건호가 미끼를 물었고 윤태석이 그 미끼를 삼켰다. 이제 덫의 아가리를 닫을 시간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서연은 유럽 법무팀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에 익명으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이었다. 흥룡그룹이 베트남으로 자금을 보내면서 남긴 바로 그 거래 기록이었다. 이제 조사는 더 이상 싱가포르의 작은 법인 하나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었다. 조사의 칼날은 거대한 자금 세탁의 몸통 윤태석의 심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모든 것이 진우의 손바닥 위에서 완벽하게 연주되고 있었다. 강진우가 덫의 아가리를 닫으라는 명령을 내린 지 정확히 48시간 후 그가 계획했던 폭풍이 마침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이었다. 싱가포르의 한 경제 전문 채널에서 흥룡그룹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의 탈세 혐의를 심층 보도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강진우가 건넨 추가 증거 자료는 단순한 탈세 혐의를 국제적인 규모의 자금 세탁 스캔들로 비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뉴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월스트리트의 금융 분석가들은 흥룡그룹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의 금융범죄 단속국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순식간에 패닉으로 번졌다.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과 동시에 흥룡그룹의 주가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십억 달러가 공중으로 증발했다. 흥룡그룹 본사 윤태석의 집무실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분노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다. 윤태석은 자신의 앞에 선 임원들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핏대가 선 목소리로 외쳤다. 베트남은 미끼였어. 우리가 완벽하게 노란한 거라고. 도대체 누가 어떤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친 거지. 그는 눈앞의 재앙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당연히 피닉스 그룹과 한서연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모든 것은 익명의 제보와 금융당국의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혹시 박태준 회장 부자가 연관된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정보를 흘린 시점과 이번 사태가 터진 시점이 그 말은 윤태석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박씨 부자의 어리석은 얼굴을 떠올렸다. 그 버러지 같은 놈들, 쓸모없는 정보로 나를 기만하고 뒤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건가. 그는 자신의 오만한 판단이 부른 실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박태준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해. 그리고 다시는 그 집안 놈들이 우리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바로 그 순간 폭풍의 또 다른 한 축이 박씨 일가를 덮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메인 뉴스 시간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박태준 회장의 건설 회사가 과거에 저지른 비리를 전격 폭로했다. 뉴스 화면에는 몇 년 전 완공된 공공도서관 건물의 철근이 규격 미달의 자재로 시공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박 회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자료는 강진우가 박 씨 집안의 개로 일하던 시절 만약을 대비해 몰래 모아두었던 비장의 카드였다. 그는 박태준의 모든 약점과 비리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가 보낸 익명의 제보 파일 하나가 박 회장이 평생 쌓아 올린 명성과 회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폭탄이 된 것이다. 박 씨 일가는 저녁 식사를 하다가 뉴스를 보고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다. 박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김선희는 비명을 질렀고 발건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게, 어떻게. 그들의 회사는 이미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비리, 스캔들은 회생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성난 여론이 들끓었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의 모든 공사 계약이 중단되었고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다. 박 회장의 저택에는 분노한 투자자들과 기자들이 몰려와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박 회장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흥룡그룹에 연락을 시도했다. 윤태석 회장이라면 이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주거나 최소한 방패막이라도 되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그가 애타게 찾던 흥룡그룹의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잠시 후 회사로부터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는 일방적인 통보 메일 한 통만이 날아왔다. 박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것을. 토사구팽.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사방이 막혔다. 그 어떤 탈출구도 보이지 않았다. 피닉스 타워의 지휘실. 강진우와 한서연은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여러 개의 스크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두 개의 폭풍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흥룡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고 박 회장의 저택 앞은 성난 군중들로 가득했다. 한서연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폭풍이 제대로 몰아치기 시작했네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희열이나 만족감도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윤태석은 궁지에 몰렸고 박태준은 물에 빠졌지. 궁지에 몰린 쥐는 미친 듯이 발악하게 될 거고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붙잡으려 할 거야. 그들이 다음엔 어떤 어리석은 수를 둘지 이제 차분히 지켜볼 시간이야.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이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일주일 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개최되었다. 전 세계의 정계 재계 거물들이 모이는 이 자리는 추락하는 흥룡그룹의 이미지를 방어하고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윤태석이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무대였다. 그는 최근의 스캔들을 경쟁사의 음해와 사소한 규제상의 문제로 치부하며 21세기 기업의 투명 경영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듯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포럼이 열리는 거대한 컨벤션, 홀하는 세계 각국의 언론과 인사들로 북적였다. 윤태석이 연단에 오를 준비를 하는 동안 홀의 입구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얼음 여제 피닉스 그룹의 한서연 회장이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곧이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옆에는 단정하지만 강렬한 인상의 남자가 전동 휠체어에 앉아
함께 입장하고 있었다. 바로 강진우였다. 결혼 발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포럼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가졌다. 윤태석은 연단 뒤에서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함정의 마지막 단계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윤태석의 연설은 위선으로 가득 찬 걸작이었다. 그는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열정적으로 역설했고 투명한 지배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최근 저지른 모든 범죄를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뻔뻔한 연설에 일부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사회자는 가장 먼저 한서연 회장을 지목했다. 그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서연은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윤태석 회장님 투명 경영에 대한 깊은 통찰력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의 원칙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시작되어 리히텐슈타인의 유령 재단으로까지 확대된 흥룡그룹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윤태석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홀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윤태석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문제는 현재 저희 법무팀에서 처리 중인 작은 오해일 뿐입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하게.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그 작은 오해에 대해 과거 흥룡그룹의 경영 방식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제 남편 강진우 씨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마이크를 옆에 앉은 강진우에게 건넸다.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휠체어에 앉은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조금도 긴장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마이크를 받았다. 그의 첫 마디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홀 전체를 압도했다. 윤태석 회장, 이제 그 지긋지긋한 연극은 그만하시죠. 그의 말이 신호였다. 윤태석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순식간에 암전되더니 강진우의 지휘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강진우는 마치 대학 교수처럼 흥룡그룹의 비자금이 어떻게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윤태석 개인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정확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금융 전문가들이 경탄을 금치 못했다. 윤태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강진우는 그에게 반박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윤 회장, 당신의 죄는 단순히 돈을 훔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인생을 훔쳤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어두운 방 안 한 남자가 카메라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5년 전 강진우를 습격했던 괴한들 중 한 명이었다. 윤태석 회장의 비서실장에게 직접 돈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거를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라. 하지만 죽이지는 말라는 짓이었습니다. 괴한의 목소리가 혼란에 울려 퍼졌다. 충격적인 증언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태석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저놈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강진우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죠. 당신의 어리석음에 동조한 공범들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발건호가 흥룡그룹 측에 베트남 정보를 넘기던 당시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들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공교롭게도 행사장 뒤편에서 몰래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발건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저건 사실이 아니야. 그의 외침은 오히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공범임을 전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더 이상의 변명이나 부인은 무의미했다. 윤태석이 멍하니 서 있는 동안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인터폴 요원들과 스위스 경찰들이 조용히 연단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포럼의 진행 요원들은 당황했지만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 수사관이 연단에 올라서서 전 세계의 카메라 앞에서 윤태석에게 다가갔다. 윤태석 씨, 당신을 불법 자금 세탁 증거, 인멸살인 교사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오만했던 제왕의 얼굴에 떠오른 절망과 불신 그리고 파멸의 그림자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그는 허망하게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진우는 조용히 자신의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설계한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5년간의 기다림, 치밀한 계획,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운명적인 대결은 그렇게 그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다보스에서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다보스 쇼크라 불리게 된 이 사건의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신속했다. 윤태석의 체포 소식과 함께 흥룡그룹의 주식은 휴지 조각으로 변했고 전 세계 증권 거래소에서 연달아 상장 폐지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부패의 제국은 단 며칠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채권단과 각국 정부가 회사의 자산을 분할 압류했고 윤태석이라는 이름은 탐욕과 몰락의 상징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거대한 폭풍이 흥룡그룹을 삼키는 동안 그보다 작지만 더 처절한 파멸이 박씨 일가를 덮치고 있었다. 강진우가 터뜨린 건설 비리, 스캔들은 썩은 나무와도 같았던 그들의 회사를 단숨에 쓰러뜨렸다. 회사는 곧바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검찰과 채권단 직원들이 들이닥친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것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압류되는 물품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의 집행관들이 집안 곳곳의 가구와 미술품, 심지어 김선희가 아끼던 보석 하매까지 빨간 딱지를 붙였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태준 회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자신의 왕국이 해체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이 강진우를 비오는 밤에 내쫓았던 바로 그 현관문 앞에서 이제는 그들 자신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단 몇 개의 개인 소지품만 챙기는 것이 허락된 채 그들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초라하게 저택을 떠나야만 했다. 한때 그들의 발 아래 있던 세상이 이제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었다. 모든 친구와 친척들은 그들을 외면했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몇 주 후 그들은 보증금도 간신히 마련한 변두리의 낡고 비좁은 아파트에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회장과 발건호는 건설 비리와 기업 스파이 공모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희망은 없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버렸던 마지막 동아줄을 떠올렸다. 바로 강진우였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진우가 피닉스 타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어느 비 오는 날 마치 5년 전 그날 밤을 재현이라도 하듯 세 사람은 흠뻑 젖은 생쥐꼴로 피닉스 타워의 거대한 로비 앞에 섰다. 그들은 몇 시간이고 비를 맞으며 진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로비 앞에 섰고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로 옮겨 타는 진우의 모습이 보였다. 세 사람은 미친 듯이 달려갔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진우야, 강진우. 그들의 처절한 외침에 진우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자 김선희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진우야, 내 아들, 내가 잘못했다. 이 어미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네가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않으냐. 뒤이어 박태준 회장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진우야, 내가 어리석었다. 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 제발 지난날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늙은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의 말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비참한 자기 연민일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발건호가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진우의 휠체어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는 치욕과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진우야. 내가 너를 질투해서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사죄를 하며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다. 로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씨 일가의 처절한 사죄와 통곡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듣고 있는 강진우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눈앞의 사람들이 유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너머 텅 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박 씨 일가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렸다. 그러나 진우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돌려 자신의 수행 비서를 향해 나직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무심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다. 입구가 소란스럽군. 정리해. 비서가 짧게 고개를 숙이고 보안팀에게 손짓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울부짖는 세 사람의 팔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붙잡았다. 진우야, 안 돼. 제발. 그들의 마지막 절규가 찢어지는 듯 울려 퍼졌지만 진우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가듯 조용히 휠체어를 움직여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굳게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은 그와 과거의 인연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단두대 칼날과도 같았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복수였다. 분노도 경멸도 심지어 동정조차도 아닌 완벽한 무관심. 그는 박 씨 일가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그들이 한때 하찮게 여겨버렸던 존재에게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이었다. 오만했던 탑들은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1년 후 세상은 강진우가 일으켰던 거대한 폭풍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 부패의 제국이었던 흥룡그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 자리는 건실한 기업들이 나누어 가졌다. 윤태석은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박 씨 일가 역시 그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박태준 회장과 발건호는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김선희는 모든 것을 잃은 충격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다. 복수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피닉스 타워의 최상층 과거, 음모와 복수를 위한 전략 지휘실이었던 공간은 이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고 개방적인 연구소로 변해 있었다.
피닉스 미래전략연구소. 이곳은 강진우가 새롭게 설립한 기관으로 단순한 기업 이윤을 넘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연구하고 윤리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복수의 칼날을 거둔 그의 손에는 이제 미래를 만드는 연장이 들려 있었다. 강진우는 연구원들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냉혹함 대신 지적인 호기심과 미래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어두운 복수자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의 천재성을 세상을 위한 빛으로 사용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한서연이 조용히 그의 연구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하나의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인간의 신경계와 연결되는 최첨단 외골격 로봇의 3D 설계도가 떠 있었다. 피닉스 메디컬 팀에서 방금 보내온 보고서예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신경 신호를 직접 읽어 움직이는 방식이라 성공률이 아주 높을 거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잠시 설계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조급함이나 갈망이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감탄과 따뜻한 미소였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고 이어서 한서연의 손을 잡은 자신의 손을 가리켰다. 나의 다리는 이미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있어요. 걷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과학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군요. 그의 말에 한서연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육체적 한계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휠체어가 아닌 그의 두뇌와 의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에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 어떤 외골격 로봇보다도 강한 강진우라는 존재 그 자체로 바로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옥상에 새로 꾸민 유리 정원에 있었다. 복수를 위해 존재했던 차가운 지휘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생명력 넘치는 식물들과 따뜻한 조명이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전략가와 조력자로서 마주 앉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인생의 동반자였다. 진우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우리의 시작은 복수를 위한 계약이었지만 나는 이제 당신과의 미래가 오직 우리 두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나에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들의 관계는 복수라는 폭풍우 속에서 싹을 틔웠지만 이제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나무로 자라난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 나란히 서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에서부터 장엄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때 그에게 절망의 도시였고 치열한 전쟁터였던 서울은 이제 그와 그녀가 함께 만들어갈 희망의 터전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강진우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최첨단 휠체어를 움직였다. 한서연은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들은 나를 어둠 속으로 던져버렸지만 별은 원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몰랐지. 그리고 당신은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를 이끌어준 유일한 별빛이었어. 찬란한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빛은 휠체어에 앉은 남자와 그의 곁을 지키는 강인한 여제를 공평하게 감쌌다. 그의 휠체어는 더 이상 불행과 결핍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승리한 왕의 옥저였고 그의 곁에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그의 나라, 그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빛이 마침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온전히 내리고 있었다.